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줄 이야기거리를 고민하는 아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시각과 올바른 가치관을 만들어가길 바라는 평범한 아이들의 평범한 아빠 모래정과 함께하는 오아들의 강함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우리나라 지폐 인물 알아보기 시리즈의 마지막 편 5만원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5만원권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나라의 어머니를 대표하는 신사임당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사실 이제 5만원권의 그 앞뒷면의 도안은 다른 어떤 지폐보다도 논란이 나름대로 많았던 이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하나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그 정면의 인물은 신사임당은 이제 5천원권의 인물인 율곡 이의 어머니이죠. 사실 뭐 신사임당이 이 정도의 지명도를 가지게 된 것은 어찌 보면 잘난 아들을 둔 덕분이 아닌가 합니다. 그 여성의 어떤 대외 활동이 나름대로 이렇게 자유롭지 않았던 조선시대에서 여자의 몸으로 태어나서 이름을 남긴다는 것 어찌 보면 이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면 조선시대에 뭔가 이제 이름을 떨쳤던 여성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죠. 뭐 기껏해야 뭐 황진이, 논계, 또 뭐 이런 기생 정도, 헌한설, 헌뭐 정도 있겠네요. 어쨌든 이제 한 5손가락을 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제 우리가 국사 시간에 또 그 신사임당의 업적 뭐 이런 거 배운 기억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야 업적이라고 우리가 해봐야 율곡이의 어머니다 뭐 정도.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 치고 신사임당을 모르는 경우는 이제 거의 없죠. 이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거죠. 물론 이제 개인의 어떤 뛰어남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어떤 모종의 기회 또는 어떤 의도, 뒤에 숨어 있는 의도가 있었다고 봐야 하는 게 아닌가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 이제 뒤에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하고요. 일단 이 5만원권 하면 그 현재 대한민국 지폐 중에서 최고액권의 지폐이죠. 이제 과거에 비해 커진 어떤 경제 규모에 비해서 액면가가 그동안 이제 액면가가 지나치게 이제 낮다는 이유로 90년대 중반부터 고액권 발행에 대한 요구가 계속 이제 증가해 왔었죠. 그 결과론적으로 이제 5만원권과 10만원권을 발행하기로 결정을 하고 각 지폐 주인공으로 이제 신사임당과 김구 선생님으로 이제 낙점을 하게 됩니다. 이제 발행 초기에는 이제 워낙 고액인 관계로 유통량이 이제 그다지 많지 않았지만 조금 지나자마자 뭐 사과 박스니 뭐 007 가방 속에 이게 쫙쫙 빨려 들어가면서 또 이제 나름대로 증가한 경제 규모에 맞추어서 이제 씀씀이도 또 커지고 뭐 빠르게 이제 커진 그런 관계로 해서 지금에 이르러서는 이제 금액면으로는 우리나라 그 최대 발행량을 이제 자랑하고 있는 그런 지폐입니다. 자, 5만원권은 이제 우리나라 지폐 중에서 최고액권의 자리를 차지한 것답게 이 위조 방지 기법 또한 가장 이제 많이 적용이 되었죠. 무려 한 16가지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뭐 이건 아무래도 이제 고액권이다 보니까 위조 지폐가 이제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일 것 같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5만원권은 이제 발행 일주일 만에 그 위조 지폐가 발견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뭐 위조 방지 기술도 이제 어차피 사람이 만든 기술이니까 이게 뭐 아예 복제가 불가능한 어떤 위조 방지 기술을 만든다. 이거 사실 뭐 그런 게 좀 말이 안 되는 얘기기도 하겠죠. 근데 뭐 사실 위조 방지 기술이라는 것도 이제 복제를 완전히 불가능하게 만든다기 하기보다는 그대로 따라 하기에는 이제 액면가보다 좀 많은 비용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거에 대해 더 초점이 맞춰 있다고 합니다.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5만원짜리 위조 지폐 한 장을 만드는데 뭐 1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 이건 뭐 그러면 만들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해서 이제 위조 방지 기술의 이제 또 다른 특징은 어설프게 따라하면 이제 바로 티가 나게 하는 뭐 그런 기술들이 또 특징 중에 하나죠. 근데 사실 이제 5만원짜리 그 위조 지폐가 이제 일주일 만에 발견된 것은 이렇게 이제 금방 티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바로 발견된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제 좀 더 자세히 5만원권 지폐의 그 앞뒷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앞면에는 신사임당의 그 초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초상화 역시 앞서의 세 장처럼 실제 모습이 아닌 상상화입니다. 이 상상화인 그 표준 영정은 지난번 이제 율곡 2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종상 화백이 그렸습니다. 이종상 화백은 이제 5만원권을 위해서 원래의 어떤 표준 영정을 조금 이제 다듬어 가지고 새롭게 그렸다고 하는데요. 일각에서는 이 얼굴이 뭐 박근혜 대통령의 어머니셨던 유경수 여사랑 좀 비슷하네 어쩌네 이러면서 이제 말들이 있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렇게 이종상 화백은 어머니와 아들을 동시에 지폐에 그려놓은 유명한 화가가 되었죠. 자, 이제 계속을 해보면 그 신사임당 초상의 뒤편으로는 이제 풀잎 같은 게 이제 그려져 있는데 정확하게는 이제 두 장의 그림이 겹쳐져서 그려져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두 장 다 신사임당의 이제 작품이기는 한데 먼저 이게 넓적한 잎사귀가 보이는 그림은 이제 묵포도도라고 합니다. 묵포도도입니다. 즉 그러니까 포도를 수묵으로 그려서 묵포도도라고 하는 거죠. 이제 원래 그 묵포도도는 흑백 그림인데 이 지폐에는 이제 적절하게 색을 조금 이제 입혀 놓았다고 하더군요. 이 묵포도도 뒤에 배치된 그림은 이제 초충도 수병이라는 이제 병풍 그림이고요. 그래서 이제 5,000원권 뒷면에 들어가 있는 초충도랑 약간 비슷한 느낌으로 풀이랑 이제 곤충 같은 거 이제 그려놓은 그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지폐에 들어가 있는 그림은 이 초충도 수병이라는 이 그림 중에서 두 번째 그림입니다. 이렇게 이제 앞면을 살짝 살펴보았는데요. 자, 뒷면을 한번 뒤집어 보면 이 5만원권의 뒷면에 대해서는 이제 할 말이 조금 많이 있는데 일단 그 디자인부터가 조금 색다릅니다. 다른 지폐와는 달리 그림이 이제 누워 있죠. 다시 말해서 이제 그림을 제대로 보려면 지폐를 이제 90도로 돌려서 세워야 한다는 얘기죠. 뭐 나름 신선한 아이디어라고 볼 수도 있긴 한데 이런 방식이 이제 우리나라가 처음 시도한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세로 방향에 이제 문양을 넣은 지폐는 이제 유럽 쪽에서도 이미 어느 정도 이제 시도된 그런 방법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제 우리의 그 5만 원권은 계단랑은 조금 더 달라서 앞면은 가로인데 뒷면만 세로. 게다가 세로인 뒷면도 은행 이름이라든가 이제 숫자 이런 건 다시 또 가로로 해 놓으면서 그림만 세로로 배치했다.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이런 방식은 이제 우리나라 5만 원권이 유일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좀 자랑할 만한 건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왜냐면 이제 글자나 숫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림을 이제 어떻게 봐야 하는지 살짝 좀 뭐 헷갈리고 좀 애매할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이제 그림도 좀 어떻게 보면 좀 애매해서 그냥 이제 옆으로 보면서 감상하셨던 분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바로 이 그림이 발행 초기에 논란이 있었던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제 5만 원권의 뒷면에 그려져 있는 이 그림은 조선 중기의 화가인 설곡 어몽룡 선생의 월매도입니다. 이게 뭐 어몽룡 월매도 이러니까 뭐 이몽룡의 월매생 춘향전을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 양반은 아니고 그 어몽룡 하면 이제 그 특히나 그 매화 그림을 잘 그렸던 그런 화가로 유명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월매도는 매우 이제 뛰어난 작품이라고 인정을 받고 있죠. 월매도 그러니까 이제 달빛 아래에 있는 매화를 표현한 건데 춘향전의 월매 아주머니를 그린 게 아니라 월매 그러니까 월 달이죠 매화죠. 그래서 이제 달빛 아래에 있는 매화를 표현한 건데 원본을 보시면 이제 그림의 절반 이상을 이제 여백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은 저 위에 떠 있는 거죠. 즉 이제 여백의 어떤 미를 확실히 살린 그런 이제 수묵화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그 여백이 어떤 그 작품의 포인트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아주 웃긴 게 지폐에 들어간 이 월매도는 일단 지폐에 가득히 이제 그림을 넣다 보니까 여백의 미가 이제 완전히 없어진 거죠. 그렇게 이제 여백을 다 잘라내다가 보니까 달까지도 이제 같이 지워져서 원래는 이제 저 멀리 고고하게 하늘 높이 떠 있던 달은 생뚱맞게 매화나무에 이제 걸쳐져서 그리다 보니까 이제 낮춰져 버리게 되는 거죠. 이게 참 이제 그림의 일부만 잘라 붙이는 것도 좀 거시기한데 원작의 어떤 그런 분위기와는 완전 다르게 어찌 보면 이제 내용을 완전히 수정한 것은 이게 뭐 참신한 시도가 아니라 작품을 완전히 좀 이상하게 만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생뚱맞게 그것도 이제 위도 아니고 옆으로 이렇게 그려 넣어가지고 이게 솔직히 이게 언뜻 보면 이거 뭐 가시덤불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뭐 어찌됐든 어떤 그 원작의 훌륭함이 거의 한 10분의 1 혹은 뭐 100분의 1로 이렇게 반감되는 것 같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좀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뒷면이라고 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더 보면 이 월매도 뒤편에는 이제 흐릿하게 이제 대나무가 이제 그려져 있는데 이건 이제 어몽룡과 비슷한 시기의 화가인 타는 이정의 풍죽도입니다. 이분도 또한 이제 대나무를 잘 그리기로 유명한 분이셨는데 하지만 이제 워낙 흐릿하게 그려놓은 데다가
월매도의 매화나무랑 애매하게 겹쳐지면서 알아보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뭐 위조 방지 기술을 하다 보니까 뭐 온갖 거 넣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뭐 그러면서 뭐 나름 뭐 사군자를 표현하라고 했던 것 같기도 한데, 사실 좀 많이 어설픈 시도가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네요. 자, 어찌됐든 이렇게 이제 5만 원권의 앞면 뒷면을 이제 모두 살펴봤으니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신사임당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사임당은 1504년 강원도 강릉에서 태어났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율곡 이희 선생의 어머니죠. 본명은 이제 인선으로 사임당은 이제 당호가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당호라고 하면 이제 호의 일종인데요. 그러니까 신사임당이라는 명칭은 잘못된 방식의 호칭이라고 볼 수 있죠. 원래 호는 성이랑 같이 붙여서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정몽주의 호가 이제 포운이라는 거 다 아시죠? 하지만 이제 포운 정몽주 이렇게 부르지 정포운 뭐 이렇게는 안 부르지 않습니까? 뭐 이순신 장군도 충무라는 이제 시호를 가지고 계신데 이충무 이렇게는 안 부르죠. 충무공 이순신 이렇게 부르는 거죠. 사실 지난 편에 이제 세종대왕에서 이제 세종 역시 이제 호입니다. 특별히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임금에게만 붙이는 묘호라는 이제 호가 되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신사임당이라는 명칭은 성이랑 호를 붙여서 부르는 아주 이상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제대로 부른다면 사실은 이제 사임당이라고만 하던가 아니면 이제 사임당 신인선 이렇게 부르는 게 이제 맞는다는 거죠.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우리나라의 그 호칭에 관련돼서 제가 이제 짧은 상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기회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원래 우리나라 아니 이제 동양권에서는 사람의 이름을 아주 이제 귀하게 여겼습니다. 양반 가문에만 있는 족보에는 미래에 태어날 아이들의 이름까지도 미리 정해두고 이러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 이름이라는 것은 작게는 이제 본인을 또 크게는 어떤 그 가문을 대표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근데 명예라는 말도 뜻을 이렇게 풀이해 보면 이름 명자에 빛날 예자를 써서 이름을 빛낸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이 이름을 이제 아무나 부르고 이러는 게 이제 아니었죠. 원래 이제 이름은 군, 사, 부, 즉 다시 말하면 이제 임금과 스승, 부모들만 사용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름의 주인인 당사자도 자신의 이제 이름을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그런 그 예의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스로 자기 이름을 말하는 것은 그 스스로를 이제 자기를 엄청 낮추는 것을 이제 의미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 만난 사람한테 자기 이름을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것은 상대방이 이제 자기보다 항상 선배나 윗배라는 것을 이제 인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름의 그 한자어는 이제 명이죠. 이걸 더 높여 부릴 때는 이제 휘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임금이나 성인쯤 되면 이제 휘라고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 표현이.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 제가 이 세종대왕 편에서 세종대왕의 본명은 도였는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세종대왕의 휘는 도였는데 이렇게 표현을 해야 사실은 맞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상황을 표현할 때 피휘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이제 뛰어나신 분, 또 이미 돌아가신 분들을 이제 부를 때는 피휘하는 것이 이제 예의인데요. 특히나 이제 부모님 성함을 이제 함부로 부르지 않는 것도 일종의 이런 그 피휘의 예의라고 볼 수 있죠. 보통 이제 우리가 부모님 성함을 누가 물어보면 이제 부모님 이름을 그냥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님 성함이 홍길동이라고 하면 홍, 길자, 동자를 쓰십니다. 뭐 대충 이렇게 합니다. 이게 이제 피휘의 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외지에 떨어져서 따로 사는 이제 자식들이 이제 부모님께 이제 편지를 쓸 때도 편지 봉투에 그냥 이제 부모님의 성함을 적으면 안 되는 거죠. 그때는 이제 본인의 이름에 자기의 이제 본인의 이름을 적고 그 옆에 본가 임납이라고 이제 쓰는 것이 예의에 맞는 방법입니다. 이게 살짝 고리타분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요즘이야 다 전화하고 그러니까 편지 쓸 일도 별로 없기도 하고, 이게 워낙 이제 유교적인 예의 범절이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적인 일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제 우리네 속에 이제 깊이 이제 박혀 있는 예절이라는 것이 어찌됐든 유교적인 사상에서 이제 완전히 벗어나기는 아직도 많은 부분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무의식적으로 박혀 있으니까 뭐 이런 거를 이제 알아서 나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또 그런 것이 이제 깔려 있으니까 아무렇게나 이제 엄마 아빠 이름을 이제 툭툭 내뱉는 애들을 이렇게 볼 때면 뭔가 좀 불편한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참에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도 한 번쯤 정도는 뭐 이야기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이름은 아무나 부를 수 없었으니까 이름을 꼭 불러야 될 상황이 되면 이제 아주 불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게 자이고 이제 호 이렇게 되는 거죠. 자는 이제 동양의 성인식인 관례를 올릴 때 예식을 주관하는 분으로부터 받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개 스승이 이제 지어주곤 했죠. 그래서 자는 이제 주로 부모님과 친구들이 이제 사용할 수 있었는데 말하자면 이제 학교에서 동문끼리 사용할 수 있는 이름 정도?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전히 후배나 동생 뭐 이런 그 아랫배들 들이 이제 자를 사용해서 선배나 형을 부르기는 스틸 이제 불편하죠. 그래서 이제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이름을 만든 게 바로 호입니다. 그러니까 호는 그래서 이제 친구나 뭐 스승, 뭐 심지어는 이제 본인이 직접 짓기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개의 호를 가질 수도 있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성인이 되어서 그 사람을 잘 아는 사람이 이제 붙이다 보니까 그 사람의 어떤 성격이라든가 뭐 이런 걸 이제 잘 표현하는 이름들이 또 호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호에는 이제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만 살펴보면 임금이 이제 죽은 다음에 붙이는 호를 묘호라고 그러고, 그리고 세종대왕에서 이제 세종이 바로 이제 묘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호라고 하면 아주 이제 뛰어난 신하가 죽었을 때 임금이 이제 내려주는 호인데 충무라는 이순신의 호가 바로 이제 이 시호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당호라는 것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지내는 집이나 전각의 이름으로 호를 삼는 거죠. 사임당이 그 예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사임당이 머물었던 그 전각, 뭐 당, 뭐 이런 것을 따서 이제 사임당으로 한 거죠. 아, 그리고 이제 이 호를 조금 이제 고상하게 표현하는 것이 이제 아호라고 하는 건데, 때문에 이제 자신의 호를 가리켜서 아호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찌 보면 조금 이제 안 맞는 천박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여기서 이제 아호의 아는 나 아자의 아자가 아니라 아름다울 아자의 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저의 아호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 우리 선배가 있으면 아, 우리 선배님의 아호는 뭡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아호라는 것은. 자, 이게 좀 복잡하죠. 뭐 어찌됐든 뭐 예전에야 뭐 조금 이름 있는 양반이나 뭐 훌륭한 분들 같은 경우에만 이제 호를 사용하고 그랬는데 뭐 요즘이라고 그러면 뭐 양반 첨 이런 것도 없고 뭐 그런 따질 것도 없으니까 뭐 다시 말하면 다 귀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성숙한 아이를 가지고 있는 나이의 어른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 또래죠. 아무나 이제 자기 이름을 이제 툭툭 뱉지 못하게 호를 하나 정도, 호 하나 정도는 지어서 사용하는 것도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이제 그래서 몇 년 전에 이제 한 스님께서 지어주신 강암이라는 호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자, 아, 이제 다 끝났나? 아, 그리고 이제 아명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아명은 이제 주로 어린 아이에게 이제 붙여주는 그런 이름인데 이게 뭐 아무리 어리다고 해도 남의 아이의 이름을 또 함부로 부르는 것도 이것도 예의에 또 벗어나는 거죠. 아, 예의 복잡합니다. 어찌됐든 그래서 이제 아명은 조금 속되게 붙여야만 또 건강하게 자란다. 뭐 이래서 이제 되게 하찮게 붙이는 경우가 이제 하찮은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이제 많았죠. 그래서 앞서 이제 세종대왕 역시 아명은 이제 막동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개똥이, 길똥이, 막동이 뭐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면 아명으로 많이 썼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다음 잠시 아니 꽤 많이 이제 딴 길로 많이 샜는데 어찌됐든 이 사임당 신인선 여사는 그 딸만 다섯인 자매들 가운데서 둘째로 태어납니다. 다른 자매들보다 아무래도 이제 머리도 좀 좋고 그리고 이제 그림 그리는 재주도 좀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임당의 재주를 눈치챈 사임당의 아버지는 이 양반은 이제 딱히 사실 뭐 벼슬 같은 걸 하지는 않았던 그 신명화라는 양반인데 이 양반이 이제 당시로서는 뭐 파격적으로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임당을 이제 제대로 가르치게 됩니다. 사임당은 이제 바로 이 아버지로부터 성리학을 비롯해서 그 유교 경전이나 뭐 이런 학문들을 이제 배우게 되는데 사임당의 아버지는 과거에는 급제해서 이제 진사라고 불리긴 했지만 딱히 뭐 이제 벼슬을 하고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임당의 외가는 아주 부유했고 그 부를 이어받아 상당히 이제 풍족한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임당의 외할아버지 역시 그 학식과 그림 솜씨가 이제 아주 뛰어났는데 이분 역시 그 사임당의 재능을 이쁘게 보고 그림도 가르치시고 또 시도 가르치시고 그랬다고 하죠. 사실 이제 사임당이 당시 여자치고 이제 매우 높은 수준의 어떤 학문과 그림 실력을 갖추게 된 것은 이 아버지와 외할아버지의 덕이 아주 크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사임당의 아버지는 이제 서울 사람이었는데 어머니는 이제 강릉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외할아버지가 그 당시 이제 2조 참판을 지내신 최치훈이라는 인물입니다. 나름 대단한 양반이죠. 손녀딸이 시집 가서까지도 강릉에 이제 살게 했지 않겠습니까? 자, 이 사임당의 재능이 이제 계속 빛나기를 바랬던 그 사임당의 아버지는 아주 이제 고심을 해서 사윗감을 이제 고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지체 높은 가문의 며느리로 이제 딸이 들어가게 되면 이게 그림을 그리거나 책을 읽는 걸 가지고 되게 이제 못마땅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다고 또 너무 가난한 집에 들어가면 뭐 살림살이 하느라고 이제 또 치일 것 같고, 이것도 안 되고 뭐 저것도 안 되고 그러다가 이제 고르고 한 게 바로 이제 적당한 인물을 찾은 게 이원수라는 양반이 됩니다. 이제 바로 이 율곡 이이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뭐 집안 자체는 뭐 고위 간직도 되게 많아서 그다지 궁핍하지는 않았지만 정작 이제 이원수는 이제 호르몬니의 집안이 어른이 좀 적으니까 시집살이가 아마 적게 될 거라고 이제 짱구를 굴리신 거겠죠. 뭐 사실상 어찌 보면 이제 대릴사회 정도로 생각을 하지 않았나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파주 총각 이원수가 그 강릉으로 이제 장가를 오게 되는데 이게 참 애매한 게 사임당의 아버지가 사임당이 결혼하자마자 1년 만에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거 뭐 사실 먹여주고 재워주겠다고 약속했던 장인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니까 이게 살짝 이제 뻘쭘해진 이원수는 결국 파주의 본가로 이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사임당은 그러면서 이제 강릉과 파주를 오가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 강릉에 머물 때 셋째 아들을 이제 낳게 되는데 바로 이 인물이 그 후일 조선의 대표적인 성리학자이며 정치가 그리고 사실상 서인붕당의 종주가 되는 율곡 이이 선생이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제 그런 배경으로 해서 율곡은 이제 어머니 사임당의 친정인 강릉 오죽헌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어린 시절을 쭉 이제 거의 그곳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 율곡의 공부는 이제 어머니였던 사임당이 이제 직접 맡게 되죠. 그 어머니의 뛰어난 머리를 이제 타고난 데다가 어려서부터 이제 영재 교육을 또 받고 그랬으니까 또 뭐 율곡 또한 또 뛰어난 인재로 자랐을 것이라고 쉽게 짐작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물론 이제 율곡뿐만 아니라 율곡의 형제들 또한 이제 어머님의 재능을 이어받아서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사임당이라고 하면 율곡 이의 어머니로 훌륭한 교육자, 뭐 또는 이제 현모양처라는 이미지가 이제 강하게 떠오르죠. 근데 이제 이런 이미지는 사실 이제 율곡을 추종했던 서인붕당과 그 뒤를 이렇게 쭉 이었던 노론에서 율곡 이를 좀 띄우기 위해서 율곡 선생님 같은 이제 뛰어난 분을 키워낸 대단한 어머니라는 이제 이미지로 사임당을 좀 포장하게 되고 또 그 당시 이제 성리학의 컨셉에 맞춰서 그런 어머니는 현모양처여야만 한다라는 그 프레임을 씌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임당의 그 생전 행적이나 언행에 대한 이제 기록들을 보면 현모까지는 뭐 모르겠지만 남편에게 순종하는 양처 요거는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너무 드는 것 같습니다. 처음 이제 사임당의 아버지가 사임당의 이제 능력을 이제 인정해줄 사위를 찾았던 것에서 좀 알 수 있듯이 사임당은 이제 결혼 이후에도 결코 이제 남편에게 뭐 이렇게 죽어 지내는 그런 여인은 절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친정과 시댁을 오가면서 생활을 하고 38세에 서울 시집에 정착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근 20여 년간을 이제 강릉에서 그러니까 이제 자기 친정이죠. 친정에서 주로 지냈다고 합니다. 이게 뭐 사실 남아있는 기록은 남편과 이제 시어머니가 워낙 이제 너그러운 성품이셔서 뭐 그럴 수 있었다라고 되어 있긴 한데 상식적으로 이해하기는 조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 집안에서 이제 뭐 발언권이 막 있고 기가 센 뭐 좀 그런 부인 같은 이미지가 훨씬 더 맞는 게 아닌가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뭐 실제로 남편이 이원수에게 이제 과거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10년 동안 별거 하자 하면서 산으로 이렇게 쫓아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솔직히 남편 입장에서는 이거 뭐 능력도 자기보다 좀 뛰어나겠다. 그리고 뭐 다 자기 잘 되라고 하는 거니까 일단 그 말 듣고 산에 올라가서 이제 공부를 하긴 하는데 이게 뭐 힘들기도 하고 또 뭐 신혼인데 와이프도 보고 싶고 그래서 중간에 이제 막 내려오니까 사임당이 이제 열이 확 받아갖고 이럴 거면 나 비구니가 되겠다 이렇게 막 협박하면서 다시 공부를 시키고 뭐 그런 일화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 처음 결혼할 때야 뭐 능력 있고 뛰어난 와이프 얻어갖고 뭐 좋았겠지만 이거 뭐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이제 맨날 혼내기만 하고 그러니까 뭐 그러다 보면 이제 사임당의 남편도 이게 뭐 보통 깝깝했겠습니까? 뭐 아무튼 이거 뭐 10년은 고사하고 뭐 3년 만에 다 때려치고 결국은 이제 과거를 포기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뭐 당시 고위층에 있었던 당숙의 추천으로 친척들이죠. 당숙의 추천으로 해서 결국은 관직에 나가게는 됩니다. 자, 뭐 제 생각이지만 이 양반이 이제 이때부터 자기 와이프에 대해서 솔직히 어느 정도 약간의 그 컴플렉스가 있지 않았을까 추측이 충분히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모습만 보더라도 남편에게 뭐 순종적인 양처의 이미지, 요거 이제 약간 아니 꽤 많이 이제 포장이 이제 씌워진 그런 오바가 아니었을까 충분히 추측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근데 여기서 잠깐 이 사임당의 아버지는 이제 비록 이제 관직에 나가지는 못했지만 뭐 어찌 보면 이제 사임당의 외가가 워낙 센 집안인 걸 감안하면 사임당 아버지도 약간 이제 이 양반처럼 그 약간 그 대릴사의 분위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그런 건지 어쩐지는 모르겠으나 그 이 양반이 이제 당시 양반치고는 여권 신장 쪽으로는 상당히 개방주의였던 것 같습니다. 여성이 이제 학문을 배우고 재주를 펼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었을 뿐 아니라 이제 오히려 그런 것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기도 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평생 자신의 부인 말고는 다른 여자를 절대로 찝적대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사임당 역시 자신의 남편에게 비슷한 어떤 기대치를 당연히 갖고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하지만 이제 이원수 이 양반은 이제 뭐 이런 잘난 와이프랑 지내는 게 결코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뭐라고 해도 뭐 절대 기죽지 않고 꼬치꼬치 뭐 따지고 뭐 게다가 또 뭐 능력도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능력도 자기보다 뛰어나고 그리고 뭐 자기는 이제 아무리 노력을 했는데 과거를 봐니까 이제 맨날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 양반은 과거에 이제 급제를 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추천을 통해서 이제 관직을 받은 거죠. 아무튼 이제 이렇게 맨날 눈치만 보게 되는 이제 와이프가 절대로 편할 턱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숨이 탁탁 막히고 뭐 이랬겠죠. 결국 이 양반 바람을 피게 됩니다. 그러니까 첩을 들이게 된 거죠. 이 사건으로 해서 이제 사임당은 엄청난 이제 정신적인 충격을 먹게 됩니다. 자기 가치관으로서는 이게 뭐 남자가 본부인 외에 뭐 첩을 들인다는 거 이거 뭐 절대 납득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게다가 이제 그 첩이라는 여자도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뭐 술집 마담 정도 되는 그런 인물이었는데 이게 뭐 배운 게 뭐 엄청난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얼굴은 이제 어느 정도 됐겠죠 당연히. 근데 뭐 하지만 이제 이 대화가 거의 이제 불가능한 그 정도의 이제 차이가 있었을 게 아닌가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때의 충격으로 이제 화가 폭발을 했는지 어쨌는지는 몰라도 이후부터 이제 사임당은 이제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이제 그 마음고생을 해서 그런지 47의 아주 젊은 나이로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 당시 율곡의 나이가 이제 16살이 되었던 그런 해이죠. 그리고 사임당은 자신이 이제 죽을 날이 다가오자 자기 남편에게 자기가 죽더라도 첩으로 들인 그 술집 여자는 절대 본부인으로 삼지 말라는 유언을 남기죠. 사임당 신여사 이 뒤끝 장난 아닙니다. 하지만 이원수 이 양반 사임당이 돌아가신 후에 바로 그 첩을 본부인으로 올리게 됩니다. 이건 뭐 어쩌겠습니까? 결국 뭐 산 사람이 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좌우지간 이 영향으로 그 전까지 이제 자애롭고 자애로웠을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나름 이제 엄할 수도 있으니까 뭐 학식 있는 어머니 밑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았던 아이들이 율곡을 포함해서 말이죠. 이게 머리는 완전 깡통이고 맨날 술 이거 뭐 제끼고 이런 완전 생 날라리 새엄마를 만나서 결국 이제 엄청 고생을 이제 하게 되긴 합니다. 뭐 그건 그렇고 다시 이제 사임당 얘기로 돌아와서
사실 이 사임당의 진정한 재능은 이제 그림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멀리 볼 것도 없이 일단 이제 5천 원권과 5만 원권의 사임당의 그림이 실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율곡이도 어머니를 기억하면서 그림 그리시는 모습을 자주 이제 떠올렸고, 특히 이제 사임당의 그림은 당시 이제 노론 집단에서는 이제 거의 필독소, 이게 그림이니까 필독화가 되나? 필견화가 되나? 좌우지간 필견화 수준으로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실 여성의 대외 활동이 극단적으로 제한을 받았던 이 조선시대의 배경에서 이렇게 뛰어난 유명세를 탄다는 것은 사실 결코 쉽지는 않은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뛰어난 아들이 였던 이제 율곡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가능한 부분도 당연히 있었겠지만, 뭐 어찌됐든 실력만큼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실제로 이제 지폐에 그려져 있는 그림만 봐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약간은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이유로 현모 양체의 이미지로 이렇게 좀 그런 것으로 그런 이미지로만 포장되어서 이 뛰어난 어떤 화가로서, 본래 갖고 있던 이 뛰어난 화가로서 또는 그 시인으로서의 그 사임당은 별로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거, 오히려 이게 저는 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좀 할까 말까 이렇게 좀 고민을 좀 하긴 했는데요. 그 5만 원권의 주인공으로 과연 사임당을 선정한 것이 옳은가에 대한 의구심이 사실 이제 많이 제기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집회의 인물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서두에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외국인 친구에게 이제 우리나라 집회를 보여주면서 설명할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뭐 솔직히 사임당에 대해서 공부를 한 지금도 이 외국 친구에게 제가 이제 사임당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살짝 애매하다는 생각은 좀 지금도 듭니다. 이게 뭐 뛰어난 어머니였고 현숙한 아내였다. 이렇게만 설명하기에는 다른 집회 인물들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이 든다는 거죠. 보통 이제 지폐를 가르쳐서 그 나라의 제2의 국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만큼 이제 한 나라를 대표하면서 그 나라의 어떤 그 정체성을 표현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면에서 1,000원권부터 10,000원권까지 그 지폐의 인물들은 그 어떤 국가와 철학, 정치 이런 부분들을 대표하는 인물로 채워져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5만 원권, 글쎄요, 뛰어난 어머니, 현숙한 아내, 뭐 이런 부분이 이제 한 나라를 대표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 이전까지 집회의 인물들이 죄다 남자였으니까 여자 하나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집회에 여성 인물 하나는 넣어야 뭐 여권이 신장된다, 뭐 이런 주장도 그 전에 그 당시에 있었던 것 같은데, 솔직히 뭐 그 부분도 좀 동의하기 어려운 것 같고요. 이 말도 이제 여성단체가 들으면 좀 굉장히 이제 비판할지도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제 김대중 정권 시절에 설립되어서 지금까지 건재하고 있는 그리고 이제 한때 1년 예산을 1조 원이 넘게 썼던 지금 그 존재하고 있는 여성가족부. 이제 이게 영문으로 얘기하면 그 영문으로 이렇게 보니까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라고 하더군요. 여기서 그 젠더 이퀄리티, 이거 뭐 저 개인적으로 이거 참 재밌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거꾸로 그 영문을 거꾸로 한글로 해석하면 이 한나라의 장관이 관장하는 남녀 평등 관련 정부 부처를 만든 건데, 이게 참 웃기는 것 같습니다. 최근 제가 기사 하나 본 게 있는데, 우리나라 그 남녀 평등 지수가 이 여성 가족부가 생긴 이래로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가고 있다고 하더군요. 이거 되게 아이러니한 일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어쨌든 이 5만 원권 집회인물 선정 관련해서 그 당시 여성가족부의 입김이 나름 이제 많이 작용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잠깐 언급을 한 거고, 사실 지금도 여성가족부 이름이 몇 번 바뀌었죠. 뭐 여성부, 뭐 여성가족부 어쩌고저쩌고 바뀌긴 했는데, 이 존재의 이유로 뭐 지금도 논란이 많긴 한 것 같습니다. 뭐 인터넷 뒤져서 그동안에 이 여성가족부의 업적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온 것들을 보면 재밌는 것들이 이제 많은데, 오늘 제가 여기서는 뭐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삼아 한번 뒤져보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어쨌든 이 마무리가 좀 이상해지면서 마무리 멘트도 제가 좀 이상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아이들과 함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고액권 집회의 주인공으로서 사임당이 가장 적절한가, 아니
합당했었을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결과 뭐 나름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면 그것도 좋고, 뭐 그렇지 않고 뭔가 좀 아쉬움이 남는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했었을까, 혹은 뭐 집회 여성 인물에 삽입됨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뭐 얻어야 되는 건 아니겠지만 무엇이 있을 수 있는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시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네요. 예, 감사합니다. 강함이었습니다.